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60세만 넘으면 장수했다고 했는데 요즘은 80세, 90세까지 사는 게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일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1970년에는 62.3세였으니 50년 만에 20년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 환경 개선 덕분에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 노년을 맞이한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과 취약함이라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길어진 시간, 그리고 외로움의 그림자.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3.2%가 일주일에 한 번도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일주일 내내 혼자 지낸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경우 이 비율이 58.7%까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 어르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경로당에서 만나는 동년배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첫째,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만 해도 대가족 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3대가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고 손주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TV를 함께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가족들이 늘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 시대입니다. 자녀들은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났습니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은 넓은 집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보는 게 고작입니다. 그마저도 코로나19 이후로는 몇 년씩 못 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묻지만 자식들은 바쁩니다. 네, 잘 지내요. 엄마 아빠도 건강하시죠? 바빠서 그러는데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요. 통화는 5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2020년 23.4%에서 2025년에는 2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10명 중 3명은 혼자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배우자의 부재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를 먼저 보내는 경험은 노년의 가장 큰 상실 중 하나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었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마음이 외로울 때도 항상 곁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대 여성의 약 45%가 배우자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짧기 때문에 특히 여성 노인의 독거 비율이 높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있는 허전함.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외로움. 저녁을 먹다가 문득 여보, 이거 맛있네 하고 말을 건네려다가 빈자리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 이런 경험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배우자를 잃은 후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고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나도 곧 따라갈 텐데 뭐하러 건강관리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입니다. 은퇴 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동창회나 향후의 모임도 점점 뜸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던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만남이 줄어듭니다. 다음 주에 만나자고 약속했다가 누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약속이 취소됩니다. 몇 달 후에 다시 약속을 잡으려고 전화했더니 요양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친구가 줄어듭니다.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대 초반에는 평균 8.7명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75세 이상이 되면 운숫자가 3.2명으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고민을 나눌 사람, 함께 웃을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생깁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 없이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디지털 소외 현상입니다.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소통하고 SNS로 일상을 공유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자녀들과 손주들이 무엇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친구들의 근황을 확인합니다.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중 상당수는 이런 디지털 도구 사용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려고 하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보내준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재생이 안 됩니다.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해도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쓰라고 합니다. 창구에 가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직원들은 앱을 깔라고 합니다. 병원 예약도 이제는 앱으로 하라고 합니다. 기차표 예매도 맛집 찾기도 날씨 확인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이런 디지털 격차는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정보에서 소외되고 편리한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결국 사회에서 소외됩니다. 영국의 정신건강 전문의 에마 베델 박사는 노년의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외로움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3.2배, 치매 발생률이 5.1배 높았습니다. 외로움은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외로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혼자 누워 있으면 잠이 오지 않고 자꾸 생각이 많아집니다.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밀려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낮에도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식욕도 없어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 취약해진 노년,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지만 현대 노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래 살면서도 동시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취약성은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1위입니다. 평균이 14.2%인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는 뜻입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렵고 자녀에게 의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원입니다. 1인 가구월 최저 생계비 134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 돈으로 집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식비를 쓰고 병원비를 내야 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 자식들도 자기 생활하기 바쁩니다. 결혼하고 집 마련하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우리도 잘 압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사려면 10억이 넘습니다.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대출 갚기가 벅찹니다. 아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어떻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도리어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려고 아끼고 또 아낍니다. 명절 때 용돈 봉투라도 두둑하게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긴 노년을 대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교육에, 집 마련에, 결혼 비용에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이 지금입니다.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취약성은 건강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2%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 등 여러 질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약 먹는 것도 일과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먹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약, 저녁 먹고 나서도 약입니다. 약봉지가 한가득입니다. 어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병원 가는 것도 일상이 됩니다. 월요일은 내과, 화요일은 정형외과, 수요일은 안과, 목요일은 피부과. 일주일 내내 병원 다니기 바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7.3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이 깁니다. 한두 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진료는 5분도 안 걸립니다. 의사 선생님은 바쁩니다.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기도 전에 다음 환자를 부릅니다.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또 대기합니다. 병원 한 번 다녀오면 하루가 다 갑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혼자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 동작조차 어려워지는 분들이 생깁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병뚜껑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귀가 어두워서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32.7%가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자녀는 멀리 살고 이웃과는 교류가 없고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세 번째 취약성은 정서적 불안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여러 상실들은 우울감과 무력감을 가져옵니다. 건강의 상실, 사회적 지위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있었고, 결제할 서류가 쌓여 있었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이메일이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사라졌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0.6명으로 OECD 평균 16.5명의 2.5배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매우 높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60대는 남성 41.4명, 여성 13.2명, 70대는 남성 61.9명, 여성 17.7명, 80대는 남성 117.9명, 여성 30.9명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이웃이라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는 우울증, 신체 질환, 사회적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우울감 같은 전형적인 기분 증상보다는 무감동, 무쾌감 등으로 나타나 발견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기운이 없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체 질환을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일수록 자살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암 진단을 받거나 중풍으로 쓰러지거나 치매 판정을 받으면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제 끝이구나, 가족에게 짐만 될 거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나 중요한 관계의 상실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도 자살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취약성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앞서 말한 외로움과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넘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독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고 한참 뒤에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도 독거노인 고독사가 2018년 977명에서 2022년 158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루 평균 4.3명이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신고해서 발견되거나 공과금이 밀려서 전기가 끊기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는 독거노인에게 AI 스피커를 보급해 매일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AI 스피커가 매일 아침 인사를 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응답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이 갑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취약성은 학대와 방임의 위험입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22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8,451건으로 전년 대비 15.3%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족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82.7%를 차지합니다.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를 받거나 방임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때리거나 밀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욕설, 모욕, 위협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연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임은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방치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치매가 있으시니까 알아서 못하세요라고 변명하면서 실제로는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살수록 이런 취약성들은 더 커집니다. 60대 초반의 건강한 노년과 80대 후반의 쇠약한 노년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을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나 불운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첫째,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도시락을 싸갈 수 없어서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나가 놀았습니다.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땀 흘려 일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시로 나왔고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직장을 찾아주려 애썼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대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성공했습니다.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중산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향을 떠났고 공동체는 해체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평상에 모여 앉아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던 마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아프면 국을 끓여다 주고 일손이 필요하면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동네가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번 나누지 않습니다. 각자의 집 문을 닫으면 완전히 단절됩니다.
공동체가 사라진 자리에 개인만 남았습니다. 둘째,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부작용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경제 발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자녀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못 배웠지만 너희는 꼭 대학 가야 한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어머니는 시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어도 자식에게는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식에게는 밥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도 1988년이니 지금의 노인 세대 상당수는 제대로 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아예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농민, 일용직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 연금까지 낼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셋째, 전통적 가족 부양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효도는 최고의 덕목이었고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효자라서 나를 모시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여건상 3대가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었고 좁은 주거 공간에서 세대 간 갈등도 생깁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느라 시부모를 모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들도 회사 일이 바빠서 부모님을 챙기기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좁습니다. 방이 2개뿐인데 부모님까지 모시려면 공간이 부족합니다. 생활 패턴도 다릅니다. 젊은 부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데 노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식사 시간도 다르고 TV 보는 프로그램도 다릅니다. 전통적 효 문화는 약해졌지만 그것을 대체할 사회적 돌봄 시스템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양시설은 부족하고 있다 해도 비용이 비쌉니다. 제가 돌봄 서비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넷째,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입니다. 젊은 세대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중시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이런 말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가치관도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에서 노인 세대는 소외되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보호받았을 노인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답답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외로움과 취약함 속에서도 존엄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던 관계망을 넓혀야 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동호회, 종교 모임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42% 낮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를 사귀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같은 동네에 사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몇 번 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화투를 치고 윷놀이를 하고 함께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가 이러더라.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학 붙었어. 요즘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혼자서는 무겁고 힘든 감정도 함께 나누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요가교실, 미술교실, 한글교실 등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 모임도 좋은 대안입니다. 교회, 절, 성당에 가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배나 법회에 참석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신도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둘째,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평생교육 등 자신이 좋아하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노인도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숨겨져 있던 재능을 발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배워 전시회를 열거나 악기를 배워 작은 공연을 하거나 글을 써서 책을 내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70대에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죽기 전에 꼭 대학 졸업장을 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받으실 때의 그 기쁨과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 등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등산, 낚시, 사진, 서예, 바둑, 장기 등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면 더 좋습니다. 셋째,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배워나가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물어보거나 복지관의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많은 지역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고 용어가 생소하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배우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온라인 쇼핑으로 편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손주 사진을 카톡으로 받아서 확대해서 보고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저 보이세요? 보인다. 우리 손주 얼굴 잘 보인다. 화면을 통해서지만 손주와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날씨 정보도 검색하고 버스 도착 시간도 확인하고 맛집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세상이 훨씬 넓어집니다. 넷째,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기본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히 관리하고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동네 한 바퀴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조절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벽을 짚고 까치발 들기를 하면 종아리 근력이 좋아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혼자 살면 식사를 대충 때우기 쉽습니다. 나 혼자 먹는데 뭐 거창하게 해 먹어. 그렇게 생각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빵 하나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밥, 국,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등을 꾸준히 먹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 6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이 유지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면 노후 자금을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필요하다면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원 관리, 아파트 경비, 급식 보조, 스쿨존 교통지도, 폐지 수거 등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공과금을 내고 용돈으로 쓰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집에만 있지 않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아직 일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경제적 안정이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병원비는 내가 낼 수 있어. 급하면 택시도 탈 수 있어. 이런 여유가 생깁니다. 여섯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긴급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서비스로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소득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나는 자식한테 패 끼치기 싫어. 나는 국가 도움받기 싫어. 이런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도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받는 겁니다. 일곱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사할 것을 찾고 작은 기쁨을 느끼려 노력해야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마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창밖에 핀 꽃을 보고 예쁜 애라고 느끼는 것. 이웃과 마주쳐서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듭니다. 물론 현실은 힘듭니다. 몸도 아프고 돈도 부족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과 취약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노인 돌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을 더 늘리고 질을 높여야 합니다. 독거노인 안부 확인 시스템도 더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요양시설은 부족합니다. 입소하려면 몇 년씩 대기해야 합니다. 시설을 더 늘려야 하지만 동시에 질도 높여야 합니다. 일부 요양시설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제가 돌봄 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시설보다는 자기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자기 물건들에 둘러싸여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해야 합니다. 독거노인 안부 확인도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전화로 하루에 한 번 정도 연락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시간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IoT 센서를 활용해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알림이 가는 시스템 등. 둘째,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이해하고
노인 세대도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세대 통합형 주거단지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대 간 단절이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인도 젊은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간격을 좁혀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노인이 학교에 가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세대 통합형 주거단지도 좋은 대안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젊은 가족과 노인 가구가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는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노인은 젊은 부부의 아이를 봐주는 식으로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현실화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존엄한 노년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으로는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도 단순히 일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말입니다. 넷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노인을 사회적 부담이나 약자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혜와 경험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노인도 똑같이 존엄한 인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의견을 무시하거나 결정권을 빼앗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잘 모르시니까 보호자분이 결정하세요. 이런 태도는 노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노인도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치며 외로워도 취약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겁고 어두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오래 살게 된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50년 전이었다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나이에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보고 봄꽃이 피는 것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긴 노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 외롭지 않게, 존엄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취약하다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과 취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옛말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지만 솔직히 나이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나이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고 경험이고 지혜입니다. 그 세월 동안 겪은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 모두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지금 외롭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가 있고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간다면 이 길이 조금은 덜 외롭고 덜 힘들 것입니다. 경로당에 나가 보십시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십시오. 작은 용기를 내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건강도 챙기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충분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시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고 매일매일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작은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오늘 아침 창밖에 핀 꽃, 이웃의 따뜻한 인사, 손주가 보낸 사진 한 장.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를 견디게 해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